농장 많이 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경남 함양이고요. 여기서 올해 10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인데요. 저희 농장은 이렇게 봄이면 사과꽃이 피고 여름이면 사과 열매들이 퍼져가고 가을에는 이렇게 빨갛게 익어서 저희 농부들은 수확하느라 엄청 바쁜 계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겨울이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구고 눈에 덮인 채 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과밭에는 사과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해맑게 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아빠인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기후변화, 기후위기 때문인데요. 이미 기후위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 1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부터 한파가 닥쳐서 이렇게 춥지만 1년 전, 딱 1년 전에는 엄청나게 따뜻했습니다. 1년 전에 서울은 최고 기온이 영상 13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포근한 겨울이었어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죠. 근데 지난해 12월에는 기상 관측사상 가장 적게 눈이 온 12월이었습니다. 서울도 눈이 하나도 오지 않았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도 역시 역대 1월 중에 가장 따뜻한 1월이었어요. 그리고 기상 관측한 이래 처음으로 1월인데 한파가 없는 1월이었습니다. 눈은 역대 최하위로 접근했고요. 대신 비만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2월 초에 입춘 때 조금 춥더니 또 2월도 아주 따뜻했어요. 역대 3위로 따뜻한 2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전라도 쪽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거든요. 아침에만 해도 어디 15cm 왔다고 하는데 지난 겨울에는 이 광주, 전라도 지역에 기록적으로 가장 늦은 2월 17일 날 첫 적설이 기록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무지하게 따뜻한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은 평균 기온이 가장 따뜻한 그런 겨울이었고 눈은 안 오고 비만 많이 오는 그런 아주 이상한 겨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냐 하면 그게 아니고 북극권에 가까운 노르웨이에서도 엄청 따뜻한 기온이 나왔었고요. 러시아 모스크바도 마찬가지여서 12월 1월에 봄꽃들이 피어난다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남극에서 지난 2월에 최초로 남극 내륙에서 최고 기온이 20도가 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더니 봄도 무척 빨리 왔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매화가 평년보다 거의 한 달 일찍 폈고요. 벚꽃도 관측사상 99년 만에 가장 이른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졌어요. 그리고 4월 22일에는 서울에 진눈깨비가 내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6월 들어서 여름이 또 시작됐는데 6월은 또 역대 1위로 아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6월에는 올여름에는 역대급 폭염이 닥칠 거라고 너도나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7월은 오히려 6월보다도 평균 기온이 더 낮은,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7월이 6월보다 더 기온이 낮은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아주 이상한 그런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6월부터 시작한 장마는 우리나라에서 중부지방에서 가장 긴 장마를 기록했죠. 최근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장마 기간에 350mm의 비가 왔는데, 지난 여름 장마는 920mm가량의 비가 오는 아주 기간도 길고 비도 많이 오는 그런 장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수해가 나오고 낙동강 본류에 제방이 터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가, 이런 날씨가 농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지난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아주 따뜻했는데 4월 들어서는 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졌다고 했잖아요. 특히 4월 초에 갑자기 추워지고 영하의 날씨가 나타나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엄청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냉해 피해가 엄청 심각하고 달린 열매가 없다고 하는 농민들의 아우성이 있었고요. 저희 농장만 해도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영하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아주 일찍 왔기 때문에 사과꽃이 어느 해보다도 더 빨리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4월 초에는 꽃봉오리가 빨그스름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틀 동안이나 영하의 추위가 닥쳤어요. 그랬더니 사과꽃을 잘라보면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라보면 이 가운데 이 검은스름한 부분이 암술입니다. 꽃의 암술. 이 암술이 다 죽어서 이렇게 검슴하게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암술이 죽으면 이 꽃은 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냉해 피해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인데, 바로 이 4월 초에 냉해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과 착과 숫자가, 전국적인 사과 숫자가 지난해보다 9% 적다고 정부 산하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세보니까 착과율이 82.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 열매가 100개가 달려야 되는데 저희 농장은 82개밖에 달리지 않는 그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마를 겪으면서 채소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저희 동네 조그만 마트에 애호박, 길쭉한, 동그랗고 길쭉한 그 애호박 하나가 가격표가 5,000원에 찍힐 정도로 엄청나게 채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채소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복숭아들도 엄청나게 많은 낙화 피해를 보게 되었고요. 또 장마와 태풍 때문에 사과들도 많이 떨어지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 장마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과 열매에 병이 많이 생겼어요. 사과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대부분의 병들은 곰팡이들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곰팡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습기. 그래서 이렇게 사과 열매가 썩어가는 이런 병이 지난해, 올해 저희 밭에서 제일 많이 생겼고요.
또 잎도 그런 병에 걸려서 잎이 노릇노릇하게 변하고는 일찍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게 10월 초에 사과 나는 모습인데 잎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냥 여백만 대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무에서는 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빨갛게 익고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사과는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 11월 관측 자료를 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6%나 감소하고 배, 포도, 단감 같은 이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주요 과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봄에 냉해 그리고 여름에 장마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2주쯤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한반도에서 빨간 사과가 사라진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건 지난해 11월 말에 영국 BBC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빨간 사과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소비되는 대부분의 사과는 다 빨간 사과입니다. 근데 빨간 사과는 사과가 빨갛게 되면 사과 표면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당이 축적되어야 되는데 이 당은 나뭇잎이 햇빛을 받아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게 열매로 가야 되고 또 열매가 햇빛을 충분하게 받아야 되고 기온이 어느 정도 서늘한 기온 하에서 안토시아닌 색소가 만들어지고 사과가 빨갛게 되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전 지구적으로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 온도를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가 빨갛게 되기 어려운 조건인데요. 이건 지난해 9월에 저희 지역의 예보 사이트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9월 1일에 캡처한 건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8월에 15일 동안 비가 왔고 9월에는 16일 동안이나 비가 왔어요. 특히 9월 초에 9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14번가 비가 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9월 13일이 추석날이었어요. 추석은 사과 1년 중에 사과값이 제일 비싼 때가 추석이거든요. 선물용으로 제수용으로 사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과 가격이 제일 좋을 때가 추석인데 추석을 앞두고 계속 날이 비가 오고 흐린 거예요. 아까 안토시아닌 말씀드렸죠. 사과가 빨갛게 되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고 햇빛을 직접 받아서 과일 표면에서 색소가 만들어지는데 계속 흐리고 비가 오니까 사과가 빨갛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해 9월 7일에는 태풍 링링이 아주 강력하게 불어닥친다고 예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석이 지나면 사과 가격은 확 내려가거든요. 추석 때 다들 집집마다 과일을 사죠. 선물로 받죠. 추석이 지나면 한참 동안 사과를 아무도 안 사요. 추석이 지나면 사과값이 확 떨어지고 9월 7일이 되면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오면 또 사과 열매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낙과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농부들이 비가 와서 제대로 빨갛게 익지도 않은 사과들을 어떻게든
수확을 해서 추석 시장에 어떻게든 냈는데 그랬더니 과일값이 폭락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과 소비자들은 이런 농부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사과를 수확해서 시장에 냈는데 색깔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사과의 맛도 별로 잘 들지가 않은 걸,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과를 외면하게 되고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폭락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에 60년 만에 타이 기록을 세웠죠.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특히 가을 장마까지 겹쳐서 저희 사과 재배하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에 2012년에 보라베인 태풍이 왔을 때 저희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될 나무들이 줄줄이 다 이렇게 쓰러져서 이 나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일이 있고요. 당시에 사과 나무에 달려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그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은 또 날씨가 어땠냐? 재작년 날씨 기억나십니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왔잖아요. 서울 하루 최저 기온이 30.4도를 기록한 무시무시한 폭염이 왔어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기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고 더워지고 있는데 사과나무는 온도계가 없어도 몸으로 그걸 정확하게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경북 영주 지역에서 홍록사과가 언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체로 4월 말입니다. 대체로 4월 말인데 그래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이 4월 22일이에요.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오는데 2014년부터는 전부 다 4월 중순입니다. 평균이 4월 24일인데 2014년 이후로는 전부 다 4월 중순에 꽃이 피고 있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도 12일이나 더 일찍 꽃이 피고 있습니다. 2018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그 해는 봄도 엄청 일찍 오면서 저희 사과꽃도 아주 일찍 꽃을 피웠습니다. 저희 농장에도 2018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웠는데요. 가장 일찍 4월 11일에 꽃이 폈는데 나흘 전에 이제 4일 후면 꽃이 필 거니까 꽃봉을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올 거잖아요. 그런데 희끗희끗한 게 꽃봉 위에 뭐가 앉아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그 다음날 4월 8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동네가 겨울왕국이 되었던 거예요.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핀 건데 이건 벚꽃입니다. 저희 동네에 벚꽃이 만개한 이후에 한 방울이 내렸어요. 이 사과나무 순이고 사과나무 꽃봉오리인데 얘들이 추위에 그냥 축 늘어져 있어요. 그때 날씨 어플로 저희 지역 온도가 영하 4.5도라고 나와요. 영하 4.5도가 얼마나 무서운 온도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꽃봉오리가 빨간 시기를 홍래기라고 하는데 홍래기에 영하 4.44도만 되면 90% 꽃이 죽는 온도입니다. 이날이 대학로에서 마르시아가 있던 날이에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 동네 저렇게 된 걸 보고 망연자실해서 서울까지 오기로 왔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 그날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해서 서울까지 왔는지 이날은 너무너무 암담해서 한 해 농사 시작하기도 전에 다 망쳤구나 완전히 좌절한 상황에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주 그냥 꽃이 싹 다 죽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피었고 또 열매가 몇 개는 맺었는데 하지만 동그랗게 예뻐야 될 사과 열매가 이렇게 한쪽이 찌그러지고 누렇게 얼룩이 많이 생긴 이런 기형인 열매들이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과농사를 50년 넘게 지으셨는데 이런 거는 처음 봤다 하실 정도로 무지하게 저런 기형 열매가 많이 나와서 경제적인 피해는 진짜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될수록 봄에 찾아오는 냉해, 최근 들어서 해마다 냉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이 일찍 오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꽃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폭염, 장마와 또 늦은 장마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이렇게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과 열매 표면에 이렇게 작은 상처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걸 잘라보면 애벌레가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속을 갉아먹은 사진. 이게 복숭아 순나방이라는 벌레인데요. 교과서에 보면 이 벌레는 1년에 3, 4세대가 번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난해부터는 얘들이 1년에 5세대를 번식한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5세대를 번식한대요. 왜 그러냐면 겨울이 짧아지고 봄이 일찍 오고 일찍부터 기온이 올라가니까 곤충들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몸의 신진대사가 훨씬 더 활발해지고 빨라져서 세대가 그 새에 한 세대 더 많이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때문에도 사과가 수백 상자는 갖다가 버릴 정도로 피해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진짜 심각한 건 전 지구적으로 가장 더운 해 기록을 보면 2016, 19, 15, 17, 18, 14 2014년 이후가 제일 더운 해들의 기록을 거의 해마다 갈아치고 있답니다. 올해도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2020년은 이제까지 역대 기록 중에 두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의 확률이 99%라고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온이 파란색 선인데 기온이 올라가는 것과 빨간색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것과 거의 패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 이산화탄소가 일으키는 기후변화인데 지난 80만 년 전부터 거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됐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거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280ppm이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난주에 한겨레에 나온 자인데 지금 413 ppm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현장에서 기후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먹을 것 중에는 고기는 조금 줄이시고 콩이나 곡류,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25에서 30%가 다 사람에서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이것만큼은 낭비하지 않아야 되고, 지역에서 나는 음식, 로컬 푸드, 제철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지 이 기후변화의 파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큰 재앙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1kg를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느냐 하면, 양이나 염소가 제일 많고 쇠고기, 유제품, 그런 것들에 비하면 돼지고기는 좀 적죠. 두부, 견과, 생선, 계란, 콩, 이런 것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땅에다가 탄소를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땅속에 있는 유기물, 우리 농민들에게는 땅속에 유기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유기물이 많을수록 땅심이 좋아지고 비옥한 땅이 되는데, 그렇게 좋은 땅을 만들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땅속에다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고 최대한 탄소를 땅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 전 지구적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이 1년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8.6 기가톤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미국에서 배출되는 총 이산화탄소가 4.8 기가톤입니다.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데, 우리가 땅을 잘 관리하면 우리 농부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다 가둬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우리가 흔히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들을 엄청 많이들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배달 음식들을 드시면 생산지에서 상강포 물 건너 배 타고 이동을 해서 다시 그게 포장이 되고 다시 수송이 되고 또 재포장이 되고 배달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우리 집에서 텃밭을 바꾸고 거기서 바로 우리 식탁에 올릴 음식들을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그나마 대안인 것이 로컬 푸드를 소비하시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식탁에 올리면 그 사이에는 수송거리,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 아니면 적어도 농부시장 같은 데서 농부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서 드시면 이동 거리를 많이 줄여서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포장 음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을 거를 조달해서 드시고 하는 것보다는 로컬 푸드, 농부시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 여러분들도 음식을 소비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